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47회 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나고 편지 한 통이라도 써보셨습니까? 업무 이메일 말고요. 저는 그 지난주 방송 가지고 집에 가다가 맞아 편지에 대한 그 책이 있었지 뒤늦게 떠오른 책이 있었어요. 이게 투 더 레터라는 책인데 일종의 편지의 문화사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부터 편지가 어떤 식으로 발달해 왔는지 예를 들면은 그리스 시대에는요. 다 막 연설 같은 거 하잖아요. 네. 편지도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편지는요 대부분 불러주면 필경사가 받아서 쓰고요. 갖다 주면 거기서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소통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그러다가 이제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세 후반부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망스라는 게 이제 생겨서 드디어 연애 편지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17세기에 들어서는 영국에서 드디어 우편 이제 시스템이 이게 처음에는 왕실과 귀족들 중심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인들이 밝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를 일반 시민들한테도 열어줘라 돈 내고 쓰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우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재밌는 제도가 뭐냐면 내가 편지 받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원래 먼저 돈을 지불하고 보내죠. 우표를 붙여서. 그쵸. 근데 그때는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리냐? 편지 봉투에 되게 핵심이 되는 그 문구를 몇 불. 네, 그 암호처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제 거 아닙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러고 돌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돈을 안 내고 마치 왜 휴대폰 처음 생겼을 때 막 친구들끼리 휴대전화비 아끼려고 이렇게 막 신호 2번 간 다음에 끊고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편지지 장수로 이 금액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지지 한 장에다가 이제 글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했겠죠. 제인 오스틴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편지지도 써요. 이거 90도로 돌립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이제 읽을 때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이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읽다 보면 이거 편지라는 게 정말 너무나 재미난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연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사람들의 편지 뭐 오발송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또 오늘 후다닥 일세 시간이 있어서 제 안타까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편지는 안 써보신 것으로 네. 네. 올해 연말에는 우리끼리라도 뭐 연하장 아니 김느끼님은 그 저는 왜 연하장 네.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쵸. 빼곡히 적으셔가지고 네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그럼 연하장 요새 받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편지도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열어봐요. 열어보면 뭐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뭐 선배들하고도 주고받고 이러는데 막 오래 연락 안 하고 벌써 20년 뭐 지난 네. 일이니까 이후에 소통 한번 안 하고 지냈으면 가물가물해요. 지금 보다 못 알아보겠죠. 근데 그때 어쨌든 우리가 나눴던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그러게요. 기분이 좋아져요. 읽고 나면 그래요?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빠지는데. 아, 어떤 진짜? 편지를 주고받으셨게? 아니 편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때 이럴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편지 주고받았던 걸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때 나의 욕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욕망이 막 이상한 욕망이 아니라 이 편지를 왜 보냈는지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편지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편지를 보내라는 얘기를 하진 않죠. 네네네. 명시적으로 쓰진 않지만 네. 이 편지를 그때 얘한테 왜 보냈는지가 보여요. 근데 이게 원래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창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부분의 편지가 이제 안부를 묻는 편지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되게 멋있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거 내용도 있고 근데 안부 편지인데 거기에 이제 마치 이렇게 햇볕에 비춰보면 숨겨진 글자가 드러나듯이 찬찬히 보지 않아도 그냥 어렸을 때 쓴 거니까 네. 지금의 제가 보면 이거 내가 왜 썼는지 기억이 나는 거지. 네, 문장 구성이 이미 구려. 그래가지고 막 가끔 이제 누가 나 결혼한다 내지는 뭐 아기를 낳았다 내지는 뭐 누가 이제 뭐 제 나이에는 많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뭐 누가 죽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연관된 친구들과의 편지를 이렇게 한번 꺼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 상자를 덮거나. 근데 이상하게 편지는 안 버리게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보통 잊어버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통에다 이게 해가지고 버리진 않지만 어디다 넣어놓고 이사하다가 잃어버리는 분실하거나. 수도 있어도. 아니 뭐 독립을 해서 나와서 사는데 부모님 댁에 이사 가면서 뭐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선물은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없어지잖아요. 버렸다기보다 없어지는데 편지는 정말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죽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김님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결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 오늘 후다닥 1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가 골라왔던 세 권의 책, 각기 다 색깔이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렇죠. 짧게 설명을 일단 드리면 첫 번째 책은 소설이었습니다. 닐 셔스터먼, 제러드 셔스터먼,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함께 쓴 소설인데 제목은 드라이. 네, 표지를 보면 이제 그 소녀가 수도꼭지에 이렇게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수도 재난, 가뭄, 물공포. 맞아요. 그런 상황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도꼭지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막 가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20만 부 넘게 나갔고요. 바로 영화화 확정이 됐습니다. 몇 년 내에 영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예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금 내 사는 게 힘들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의 어떤 집은 왜 미국에는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종말이나 이 사회 시스템 붕괴될 거를 예상해서 막 지하에 벙커. 그쵸. 그런 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집에 몰려가서 어떤 위해를 가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벌어진 얘기예요. 또 이 주인공들의 부모님은 물 찾으러 나가다 돌아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막 워터 좀비라고 이 책에서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질 법한 이 가정들 이런 걸 좀 들려주는 책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 책은 청각 장애 아이의 부모로 산다는 것. 실제로 그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청각 장애가 있는 그 아빠와 또 그 아빠와 함께 일하는 교사가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책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뭐 학교 들어가 초등학교 4학년 이제 10살 남짓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아이가 겪었던 일들 또 부모로서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어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구어를 가르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학교를 또 이제 뭐 여러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학교에 보낼 것이냐 또 전문화된 그런 네네. 학교를 보낼 것이냐 또 뭐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도 이제 프랑스 사회가 한국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나은 사회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첼로 교육을 받아서 아이가 이렇게 막 연주회까지 열고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청각 장애가 여러 그 우리 이제 뭐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 중에서 이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힘든 게 있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제 상대가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얘기들을 뭐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 실생활의 얘기들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서 골라왔고 이 책을 펴낸 한울림 스페셜이라는 출판사는 이런 장애에 관련된 책들을 꾸준히 펴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좀 관심이 가는 이슈였고요. 네. 세 번째 책은 역사책인데요. 1947 현재의 탄생. 이런 책들이 꽤 있습니다. 한 해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어떤 세계사의 맥락에서 풀어내는 책들. 근데 저는 1947년은 우리가 뭐 역사 뭐지?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어. 특별히 뭐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난 다음이고 그쵸. 오히려 우리한테는 1950년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음. 많이 얘기가 되고. 그 일단 인상적인 세계사적 사건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호기심이 갖고 궁금해서 이제 열어보고 추천했던 책인데요. 두 분은 어떤 책을 왜 고르셨을까요? 저희가 고른 책은 1947 네네. 현재 탄생이죠. 왜 이 책 고르셨어요? 일단은 이게 전 주로 이제 요즘에 알라딘님이 가져오는 책들이 다 좋은 책들이어서 속어법을 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장애 저거는 어떤 내용일지 어느 정도 아, 네. 네. 짐작되는 짐작되는 바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다음에 보고 드라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물 부족 국가가 아닌 곳에 살고 있어서 예, 별로 동감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빠와 아들이 같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 왜 조선시대에 그 왜 판결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빠랑 아들은 같이 밥 먹는 거 아니라고 같이 책을 어떻게 썼지? 뭐 한 4권 썼는데 3권을 불태웠나?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뭐 약간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을 안 본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왜 이 책이 흥행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정서는 좀 다르니까 그거보다는 1947이 좀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황주부님도 이 책 선택하셨죠? 네, 저도 이 책 픽했고요. 저는 그 속어법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나 색연필처럼 네. 이 세상에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책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어서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그 책보다는 1947에 조금 저게 있어 보인다. 그럼 저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자연적으로. 저 오늘 괜찮았나요? 네네. 그리고 제가 사실 비밀에 관심이 많아요. 저를 픽하게 하려면 오늘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 일련의 기록. 그럼 이때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이런데 굉장히 잘 낚이는 스타일의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그래서 바로 일단 1번으로 제가 이 책을 픽하게 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두 분의 만족도를 듣기 전에 네. 일단 1947년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네. 제가 이 책과 무관하게 네. 1947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이해 세계사적으로는 프로이센이 해체됩니다. 네, 진짜 과거와의 단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의 나라들인 거예요. 현대 그렇죠. 국가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해 분리 독립을 네네. 했고요. 한반도로 좁혀보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이해에 수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발 빨라요. IOC에 이해에 가입하더라고요. 1947년에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인물로 보면요, 이해에 태어난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꽤 많아요.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수 송창식 씨, 엘튼 존, 아놀드 슈워제네거, 네. 그다음에 정치인으로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해에 태어났습니다. 작가로는 스티븐 킹, 폴 오스터, 그리고 우리가 좀 가깝게 알만한 분은 홍세화 선생, 47년생이더라고요. 이해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는 뭐 영화에서 많이 봤던 분이죠. 미국에서 마피아로 활동했던 알카포네, 그리고 여운형 선생, 그다음에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이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해에 벌어진 주요 이슈를 얘기할 때 빼먹지 않고 이제 다뤄지는 게 노벨상을 누가 받았냐 이런 건데 알 법한 분은 노벨 문학상 앙드레 지드가 받았습니다. 이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 한 해예요. 뭐 우리 삶에 딱 맞닿은 일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천칭자의 천칭자리 별자리의 주요 인물은 뭐 누구 이런 인물. 그리고 이제 지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소개 안 나온 1947년의 사건 하나가 이제 4.3이 1947년부터 이제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있었던 그런 거죠. 그 아까 그 북조선 네. 저희 뭐라고 하셨죠? 무슨 위원회? 네.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인민위원회가 따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게 4.3이 영향 미쳐가지고 그런 결국 이제 같은 결의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몇 년 전이죠? 지금 전 72년 전 얘기니까 일단 여기는 당시에 이제 살아계셨던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흥미로운 이제 해인데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인상 깊었던 대목.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47년 뭐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핵심 주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들이 1947년에 결정됐다 이미. 경로가.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뒷받침해준 사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것도 약간 있었지만 대부분 제가 모르던 맞아요. 부분들이어서 되게 좋았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거는 1948도 가능할 것 같고 다 가능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있긴 해요.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뒤처리가 만료된 시기가 이 시기여서 그렇죠. 그때 이제 국제질서가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1947 약간 메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약간 뭐 다큐나. 그렇죠. 이런 유형의 책 중에 1913 세기의 여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1947 현재의 탄생은 약간 정치 사회 이슈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1913 세기의 여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럽을 휩쓸었던 여러 이제 문인들, 예술가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얘기가 엄청나게 들어 있어가지고 막 찌질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연애로 얽히고 막 뭐 망하고 또 읽는 맛이 아예 다른 그런 책도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저자가 어쨌든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그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이제 중심이 아닌 음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상황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고 네네.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더 많이 끄집어낼 수 맞아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또 한편으로 이 책 읽기 전에 궁금했던 그런 거야. 아 그럼 1947년의 사람들은 뭐 이럴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 사람 얘기대로 현대사의 어떤 경로나 이 큰 틀을 그 해가 설정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 당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나 뭐 혹은 뭐 좌절이나 뭐 이런 게 늘 있잖아요.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듯이 네. 그때 사람들은 정서가 어땠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정서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막 정말 어떤 기대에 부풀었을까? 그때 사는 사람들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막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평화의 세계로 나가고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세계 벌써 2번이나 망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확 달라질 게 있겠냐 이런 체념의 상태였을까?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 그런 궁금함에 대한 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런던이나 이런 데를 묘사한 걸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의 열정이 빨리 식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과 정확하게 예를 들어 탄핵이 엄청 타올랐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 열정을 가지고 바로 이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뭔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바뀔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일상이 너무 빨리 옆에 있고 그래서 뭔가 더 큰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를 다시 이 불러 모으기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들 그런데 전후나 뭐나 이 뒤처리엔 항상 너무나 많은 공과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열정이 불쏘시개가 되는데 그런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1947년은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마치 우리가 뒤에서 보니까 엄청 그래 전쟁이 끝났어. 이러니까 막 기대가 될 것 같지만 이미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일상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각 다른 나라들의 나랑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루과이의 어떤 대사나 이런 사람이 가서 내가 거기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호주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괴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뭐랄까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나 상태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사실은 지금의 현대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나는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빴을 뿐인데 그때 내렸던 결정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리김님께서는 이런 역사물에도 평소에 관심 많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전혀 없진 않고. 음.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은 뭐 20세기를 기억한다. 토니 주트. 네. 네. 어우, 역시. 자판기잖아요. 네, 그런 책들은 재밌게 보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가져야 할 어떤 교양이라고 제가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좀 챙겨보는 편이고요. 역사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집에 있던 책 대부분이 역사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이 읽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역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측면이 또 있어서 지금의 그 승자가 지금의 승자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좀 강화하는 승자의 어떤 사고 방식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여튼 그래서 역사 분야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좀 뭐 이래저래 간접 흡연하듯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죠. 사실 예. 이 책 같은 경우는 1947년은 사실 이제 인류가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한번 이제 교훈을 얻었잖아요.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엿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과 이제 자유주의의 미국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제 돈을 쓰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요. 정부가 네,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시대에. 1947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이 굉장히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시기에는 미국의 영향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엄청 커질 거지만 아직 커지기 전 이 시기일 것 같아서 그 시기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그 특정한 시기 아니면 아주 좁은 어떤 지역 네. 이런 걸 다룬 역사책을 좋아하거든요. 그 통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런 특정 시점을 다룬 책이 재미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작가 입장에선 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본 건데 우리는 시차가 있어서 네.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본데 우린 그걸 또 망원경으로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 관점의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묘미는 이제 이 책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한가운데 이제 어떤 작가의 개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홀로코스트 네네네. 생존자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한 꼭지가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저자가 굉장히 의도하고 고민해서 넣은 이제 네. 구성일 텐데 저는 그 부분도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연결고리로서 이 책의 맛을 더해줄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썼다면 저 같으면 거의 매월로 쓸 것 같거든요. 월별로. 예, 예, 내 얘기를 되게 짧게 그렇게 이렇게 연상을 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분은 딱 중간에 그 꼭지 제목도 세월과 죽음. 예, 다른 꼭지 제목이 없어요. 그냥 네. 1월, 2월인데 여기만 네. 굉장히 묵직한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죽음이 한가운데 거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작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네.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947에서는 사실 죽음의 얘기를 하기가 죽은 사람들은 45년 전에 다 죽었으니까 쉽지 않지만 1947에는 사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도 짙게 드리워졌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실 해이기는 하죠. 아는 사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인데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 학살이라는 방식으로 쉽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이고 저는 좋았어요. 좋았고 그 아까 잠깐 설명했던 얘기 언급했던 토니 주트의 20세기 생각한다에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좀 취향 저격이었던 부분은 아주 개인적인 체험담을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역사책은 지겨워라고 했잖아요. 누가 쓰든 통사는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죠. 없는 네. 얘기를 없는 얘기를 지어서 없으니까. 쓸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개인사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맥락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맥락이 나오고 우리는 사실 독일 국회가 독일 이제 국민들이 나치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막 학살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몇 권의 책으로 사실 여기에 대한 윤리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잖아요. 네.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네. 판단은. 네. 한나란트의 뭐 악의 평범성이랄지 이런 거 보고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 아주 밀접한 부분 단위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덜 된 부분 아직까지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식민지 겪었잖아요. 네. 덜 된 부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얘기가 새는 감이 있지만 어떤 일본에 대한 전쟁 책임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친일파에 대한 어떤 단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결론이 안 나잖아요. 지금 몇십 년째 거의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아마 그런 좀 되게 밀접한 시선으로 이 사안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간극을 좁히는 데는 더 좀 효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요. 전쟁이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생각이 어떤 행동과
구체적인 현실로 이어졌는가를 되게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역사 그러면 결론이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뭐 47년에 무슨 뭐가 있었어. 무슨 네네. 의정서를 맺어줬어. 무슨 조약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쟁을 예를 들어서 전쟁의 한 패전을 했지만 살아남은 파시스트들이 어떻게 뭐 스웨덴을 거점으로 삼고 남미로 이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들을 정립시켜 나가고 어떻게 그 이데올로기를 펼쳐 나갔는가.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이슬람 형제단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사건을 사실은 겪었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겪은 거잖아요. 집단 학살을 당한 사람도 있고 학살했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승전을 했지만 결단코 조금의 손해와 책임을 지기 싫은 강대국들이 있고 전쟁에서 내가 승전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나는 학살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단 일도 유대인을 압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기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학살당하게 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이 땅에 정착을 했지만 이 난민들이 다시 난민을 만들고 쫓아내게 되는 이 과정이 사람들의 어떠한 신념 체계들로 움직이고 이게 어떤 현실들을 낳았는가를 되게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처럼 월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그 구글을 켜놓고 찾으면서 읽었어요. 아, 네네. 그게 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저도 역사책을 꽤나 읽은 사람인데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 인지명이 너무 모르는 거 인지명도 모르는 게 많고 심지어 어떤 거는요. 로마에서 이분들이 만들었던 그 파시스트들이 만들었던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경우 구글에도 한국어로는 검색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우리가 그야말로 통사처럼 역사는 흐름을 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어떤 것들 진짜 결정적이고 디테일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의미 있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그 재료들이 없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되게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2019년 네.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벌어진 얘기니까 네. 아마 미루어 짐작하면 2091년쯤에 2019년 얘기를 누가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뭐예요? 그 알라딘님의 질문에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제가 질문을 뭘 했죠? 이 중간에 이제 저자와 저자의 아버지 얘기를 세월과 조각. 넣은 부분이 어땠냐. 저는 처음엔 뜬금없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검색하면 대부분 나오는데 앞부분에 살짝 언급되었던 자기 아버지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이 딱 챕터에서 아빠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와 나라는 존재를 이어주는 챕터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역사책이라는 게 대부분 통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네가 알아야 될 교양의 영역이죠. 그다음에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어떤 커다란 배경 같은 거. 근데 사실 역사라는 게 내가 역사의 현장에 우리 아빠와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 책을 내가 쓰는 이유가 사실은 뭔가 거대한 어떤 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와 내가 만나는 지점에 나의 정체성과 존재가 있는 거죠. 이 책을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책이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 전후에 특히 이제 유대인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유대계 저자가 있고 역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저자가 아닌 저널리스트인 이 저자가 왜 이 주제에 자기가 꽂혀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의 이유가 네네. 사실은 다 설명이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챕터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이런 그 생각에 한동안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도 뭐 이제 큰 정치적인 이슈들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개인들의 선택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뭐 72년 후의 상황에 네. 어떻게 결부돼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이런 글을 읽고 나면 갑자기 이제 오늘 집에 갈 때 내가 하는 어떤 작은 행동들, 일종의 나비 요가 같은 이런 것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한동안 좀 그 정의롭게 산다거나 남에게 덜 해를 끼치고 이제 더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삶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움직인다거나 뭐 이게 이제 어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 나쁜 일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말씀하신 거랑 아주 정확하게 딱 맞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결국에. 네. 근데 저는 사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신영철이라는 대법관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우리 촛불 집회를 했을 때 촛불 집회 뭐 한 사람들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서울중앙법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원래 판사들은 배당을 이제 랜덤으로 네. 하는데 배당을 이제 좀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한 사람들한테 잘 봐라. 그러니까 외압을 해서 이제 사실 대법관 지명이 됐는데 저는 대법관 시키면 안 된다라고 정말 벌떼같이 진보 진영에서 일어나서 반대했던 인물. 근데 결국에 대법관을 했죠. 뭘 정리를 한 적이 있냐면 신영철이 바꾼 판결들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어떤 문제들이 다 법원으로 떠넘겨지면서 법원에서 결정이 그렇죠. 났었는데 네. 대부분이 박빙이었어요. 뭐 한 표 차이로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판결이. 판결이. 네네. 예. 만약에 이제 신영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를 뭐 잠깐이다. 사회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좀 방향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는 동의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의외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회가 끝나서 사실 말하기가 더 편해진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좀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사회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기에 너무 기대요. 네. 뭐 더 크게 얘기하면 늘 어떤 그 왕이나 네, 특정한 초인, 네, 초인 맞아요. 그 말을 떠올리려고 했어요. 네. 특정한 초인의 역할에 너무 기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부인이 몸이 좋지 않고 법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사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런 어떤 뒷받침을 시켜준 물론 이제 그때 3주 동안 막 시민들이 가가지고 조국 수호 집회하고 막 이랬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퇴하는 30여일 기간 동안 이 사람 혼자 사실은 버텨낸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영철이 저는 이제 그때 신영철은 이제 보수의 입장인 거고 보수 입장에서 신영철 너무 잘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버텨서 사실 윤리라는 게 뭐 보수의 윤리, 진보의 윤리가 다르겠어요. 뭐 다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건 맞는 거죠. 네네. 직업 윤리상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끝까지 버텨내서 어쨌든 사회를 바꿨다는 거죠. 보수 쪽으로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 쪽에도 약간 그런 체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1947년에서 오늘의 얘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네, 오늘 저희 후다닥 1세에서는 엘리사베트 오스브링크의 네. 1947 현재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언제는 이렇게 한 해만 다룬 역사책만 가지고 뭐 아주 특별했던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재밌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날을 또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 오늘 후다닥 1세 책사이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